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송기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람 ING에서 두 분의 권유에 따라서 서구문예사 강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의가 애매모호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은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하여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회의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신이 저는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살만한 것인가, 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회의하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인문학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차차 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회의하고 비판하려면 우선은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이제 당신이 또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일깨워 준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양, 또는 제가 좁게 말해서 서유럽, 이것이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서구, 그러니까 서유럽, 조금 더 넓히는 중동이나 이런 데도 가겠지만, 그런 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비판하는 근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게 주로 미술 작품, 건축이나 조각이나 미술, 또 물론 문화 작품도 하겠지만, 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19세기 중반에 사진이 발명되고 19세기 말에 촬영, 지금의 우리가 하는 영상 촬영 기술이 이제 영화로 발전했지만, 사실 처음에 에디슨이나 류미에르가 촬영이나 이런 걸 발명했을 때는 영화는 별로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픽션 영화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전의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가 글로 자료. 근데 글로 자료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은 점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물론 100%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미술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는 많이 알려졌지만 17세기, 18세기에 진경시대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는데, 진경시대에 우리나라 모습이 어땠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모습은 겸재정선, 또 단원 김홍도, 또 신윤복을 포함한 이런 분들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건축이나 조각이나 미술이나 이런 작품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작품들에 근거하여 서구 문예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알죠? 아시아, 그죠? 지금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이게 유럽입니다. 그죠?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아메리카는 나중에 15세기 이후에 발견되니까, 이런 것들,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라는 개념 자체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프리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아시아랑 유럽은 썼지만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위쪽을 리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유럽, 리비아,
즉 나중에 아프리카가 되는 이 세 개념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가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짐작하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기원전 6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가 그 저작에 의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지중해. 그러니까 이때는 지중해가 제일 중요한 바다였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죠. 그렇지만 흑해도 지중해 못지않게 중요한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강탈했죠. 그 흑해가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바다입니다. 물론 지중해만큼은 아니지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다음에 역사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넘어갔지만 이때는 지중해가 제일 중요한 바다, 그리고 흑해, 그리고 나일강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헤로도토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그 책에 의해서 그린 당시의 유럽, 아시아, 리비아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리스가 얼마나 서양 역사의 발달에 또 전 세계 역사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할 때 되게 강해서 발달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허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4대 문명이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건 나중에 저거하고 이들이 이제 모두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인데요. 지금 이라크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뜻서 여기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 골프만으로 흘러가는데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부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수메르라고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낮은 쪽에 수메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결정적인 발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발굴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에 투탕카멘, 이집트의 젊은 어린 파라오의 그 투탕카멘의 묘가 도굴이 안 된 채 발굴돼서 정말 세계를 뒤흔었는데 그건 못지않게 이미 19세기 중반, 20세기 초에 이 지금의 이란 지역, 중동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대대적인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게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처음이고 물론 이집트 문명은 조금 나중에 생겼지만 그리고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수메르라는 지역이 여기서 시작된 문명이 나중에 유럽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알려진 것이 비교적 최근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그래서 수메르에서 시작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진을 합니다. 서진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를 보면 지중해 동안이죠. 지금의 레바논도 역시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렇지만 이 레바논 지역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뭘 잘했냐?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인데요. 페니키아고 여기가 키프로스 섬인데 이 지역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여기 이제 최근에 알레포나 뭐 팔미라나 이런 유명한 지역들인데 이곳이 문명의 출발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 서진을 해서.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역을 거쳤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빨간 줄이 뭐냐면 페니키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식민지 또는 상관을 건설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니발의 카르타고 역시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유럽 전체를
지중해 전체를 누볐는데, 여기 이제 이게 보시면 노란 것이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상관이고, 빨간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식민지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중해가 제일 중요했지만, 흑해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처음 단계인 수메르에서 시작된 문명이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그리스어를 거쳐서 라틴어를 거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페니키아인데, 이게 이제 페니키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페니키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문명이 크레타로 갔다는 것을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흰소로 변한, 물소로 변한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를 납치해서 데려가는 광경입니다. 이게 기원전 6세기에 만든 테라코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단순히 신화에 끝나지 않고, 그리스 신화들은 호메로스가 그것을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못지않게 이렇게 형상화,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흰 물소로 변한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를 납치하는 광경입니다. 제우스의 바람기는 유명하죠. 제우스가 저 올림푸스 산에서 세상을 내다보다가 멋있는 여자가 있으면 황소로 또는 백조로 변하거나 다양한 변신을 해서 그걸 납치하는 이야기는 한데,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를 납치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도 기원전 6세기, 5세기 사람들도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항아리 그림인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6세기 저 유명한 베네치아의 유명한 티치아노의 그림입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물소로 변한 제우스가 페니키아 공주를 납치하는 광경인데, 공주의 모습이 대단히 선정적이죠. 근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이게 지중해입니다. 근데 여기 레바논에서 크레타가 그리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페니키아의 공주를 납치하는데, 그 페니키아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파입니다. 에우로페 또는 에우로파, 즉 유럽이죠. 페니키아 공주의 이름이.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 크레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방을 차려서 여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미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레타 섬입니다. 이제 이 크레타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랑 비슷하게 중앙은 산악지대고 해안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그런데 이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도 19세기 말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의 아서 에반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여기를 발굴해서 이제 이거 상상도인데, 이게 기원전 한 3000년에서 한 2000년 사이에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건설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서 에반스가 발굴해서, 물론 이건 상상도입니다,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랑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문명, 이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문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노스 문명 또는 미노아 문명합니다. 그러니까 미노아는 미노스에서 온 말인데, 그 미노아 문명이 대개 기원전 3600년에서 1170년까지, 그래서 그들이 건설한 섬이 여기 크노소스라고 이런 크레타 북쪽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크레타의 문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명이 본토 그리스 문명보다 앞섰다는 것을 아서 에반스라는 학자가 20세기 초에 발굴해서 정말 대대적인 그 사건이 됐죠. 그러니까 그 유럽 문명의 뿌리가 크레타 문명,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벽화를 재현한 겁니다. 근데 그림 수준이 상당하죠. 크레타에서는 이렇게 황소뿔을 뛰어넘는 이런 놀이가 많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황소가 굉장히 벽화에 많이 등장. 이게 복원을 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크레타가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육지에서는 이때만 해도 육지 고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지는 여러 가지로 산적도 많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또 고려도 마찬가지.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한강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한강을.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나중에 나주나 이런 걸 장악하면서 한강을 장악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패권은 바닷길, 바다를, 해상권을 장악하는 사람인데 그 첫 번째 패자가 크레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 시작된 문명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연결돼서, 그래서 당시에 그 크레타 문명이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하고 그 다음 시기를 미케네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미케네 문명은 역시 그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크레타는 여기 있고 크노소스 궁전이 여기 있죠. 근데 미케네는 여기입니다. 본토 그리스입니다. 펠레폰네소스던 반도인데 여기인데, 여기 있던 문명이 이리로 넘어가는 과정 역시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 본토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의 서안,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이제 이거를 아나톨리아 또는 소아시아, 이 서쪽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이 분분하지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섬들, 로도스나 밀로스나 레스보스 이런 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미노스 문명 또는 미케네 문명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키의 서쪽 지대, 이것이 고대 문명의 많은 저희가 남아있고 아주 중요한 도시들, 페르가몬이나 에페소스나 이런 것이 여기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간 것 역시 히랍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 크레타에서는 소를 가지고 노는 놀이가 많았다고 했죠. 그런 관련 조각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미노아 문명이 크게 발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시간이 지르면 그게 번성을 했다가 망하는 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크게 번성했다가 쇠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크레타 섬이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미노스 왕이 너무 오만방자하고 특히 왕비가 파시파에라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파시파에 왕비가 굉장히 교만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 비너스, 그러니까 이때는 아프로디테였죠. 이때 뭐 비너스 지가 뭔데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프로디테가 이런 망할 것, 너랑 너의 딸들은 대대로 저주받은 사랑을 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미노스 왕도 굉장히 교만해져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뱃사람이나 해상군이 중요하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그 바다에서 중요한 신은, 하늘의 신은 제우스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에게 공물을 제때 안 바치니까 포세이돈이 분노해서 미친 황소로 보냈습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이 황소를 굉장히 가깝게 지내니까요. 그래서 미친 황소가 크레타 섬을 다스리면서 쑥대밭을 만드니까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근데 더 난리가 난 건 뭐냐? 이 파시파의 왕비가 비너스의 아포디테 여신의 저주에 말해서 그 황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시파의 왕비가 고민하다가 당시에 유명한 장인인 다이달로스, 이 사람도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스 본토신데 그 왕족인데 어떻게 잘못해서 크레타 섬으로 도피됐는데, 이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저 미친 황소한테 미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다이다로스가 암소의 거푸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폼페이에 여러분 그 베수비우스 화산으로 폭발로 해서 그 잿더미 아래에 묻힌 폼페이에서 발굴된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고 와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파시파의 왕비가 그 미친 황소랑 관계를 해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낳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라. 그래서 이 파시파의 왕비가 미노타우로스, 얼굴은 황소고 그 얼굴 아래는 사람의 몸인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리스에는 항아리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잠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려놓은 것이다. 이 그림이 5세기에 기원전 5세기에 그림 잘 그렸죠. 그 와인 잔에 있는 그러니까 포도주 잔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왕비가 괴물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노스 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다이다로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이다로스가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다이다로스가 그 미노타우로스도 어쨌든 왕비의 몸에서 났으니까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이다로스가 미궁, 지금 미로 속에다가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놓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젊은 남녀를 갖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레타 섬의 이제 말기에 도달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정권의 말기, 독재 정권의 말기에는 별의별 일이 벌어지니까 마찬가지로 미노아 문명, 크레타가 기울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크레타가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크레타에서 미노스 왕이 주변의 나라들한테 젊은 남녀들을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치는 조공물로 바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본 이 아테네의 왕자가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 이후로 제일 힘이 세다는 남자입니다. 그 테세우스가 젊은 아테네의 왕자인데 테세우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해서 자기가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그 조공으로 바치는 젊은 남자로 자원해서 크레타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그 미궁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노스와 파지파의 딸인 아드리아네라는 공주한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미노타우로스 괴물을 죽이고 나오면 너를 데려가서 아테네의 왕비를 삼겠다. 이렇게 유학했는데 그 아드리아네 공주 역시 아프로디테 여신의 저주에 만해서 저주받은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드리아네 그 공주가 다이다로스를 찾아가서 나를 좀 살려다오. 어떻게 하면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했더니 다이다로스가 입구에다가 못을 받고 실을 메고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가 들어가서 테세우스가 들어서 미노타우로스를 한 칼에 찔러 죽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거는 항아리 그림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는 로마 시대 모자이크 이야기입니다. 모자이크인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광경을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죠.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광경입니다. 근데 실제로 테세우스의 영웅담을 보면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지만 테세우스가 실제로 크레타에서 이런 낙소스 섬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갈 때는 낙소스 섬을 거쳐서 갔는데 여기다 아드리아네를 버리고 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그 정신분석학에 나와서 그 미노타우로스가 있는 곳, 테세우스가 들어간 곳이 말하자면 여성의 자궁으로 해석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아네의 자궁으로 해석돼서 테세우스가 그 자궁 안으로 들어갔으면 나오면 뭡니까? 아드리아의 자궁 안에서 나왔으니까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다양한 정신분석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드리아네를 버리고 그 여동생인 페드라를 데리고 아테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드리아는 나중에 이제 디오니소스의 저희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서 미노타우로스 우리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누구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누구냐? 하면 저는 미켈란젤로를 꼽겠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피카소죠. 그래서 피카소가 미노타우로스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미노타우로스의 가면을 쓰고 있고 그림 잘 그리죠. 피카소가 그린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남성의 상징이죠. 그죠? 근데 참 정말 대단하죠. 이 피카소 굉장히 유명한 잡지의 글인데 피카소의 솜씨. 그러니까 피카소가 좀 약간 그 해체된 그림만 잘 아니라 워낙 탁월하게 이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할 때 이런 면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죠. 동물적 이런 면이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이고 데상입니다. 피카소의 데상.
참 빼어나죠. 이 피카소의 이 재주라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노타우로스는 이런 면에서 20세기 미술, 정신분석 이런 것에 많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현대 미술이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테세우스랑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처음에 제우스랑 에우로파 공주의 신화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 페니키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거쳐가는 첫 번째 단계가 크레타, 두 번째 단계는 미노아 문명이 미케네 그리스 본토로 넘어온 두 번째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가 어느 정도는 각색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